사실은요, 저도 한국 경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죠. 그런데 중국, 리스크 등등에서 수출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내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내수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한국 경제 정말 이 정도일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내 재산, 나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뉴스,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죠. S&P에서 미국 은행에 대한 5곳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여러 곳 은행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점을 안정적 또는 중립적에서 보수적으로 톤 다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8월 초에 무디스사에서 처음으로 미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번에는 S&P에서 그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무디스사에서 미국 신용 등급, 은행들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한번 들썩했습니다. 유동성 위기 때문이죠. 이번에 S&P에서 신용 등급 강등했을 때는 그때만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괜찮아서 아무 문제 없어서 그게 아니라 앞으로 유동성 위기는 계속 될 거야. 그리고 이 같은 나쁜 것들도 계속 될 거야. 이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때 무디스에서 발표할 때 한번 다 시장에 반영되었지 않냐. 이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동성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시중은행에서도 대출 잘 안 합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대신 금리를 계속 조금씩 올리면서 수신 계속 돈을 끌어들이고 있죠. 은행채가 금리가 최근 들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은행이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고객들의 예금 수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은행 역시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 금리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예적금율을 조금 올려주면서 고객들의 돈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 대신 대출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경제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근데 은행도 잘 안 돼. 이익금융도 잘 안 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카드론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자, 알다시피 카드론 대출은 제도권 금융에서 가장 이율이 비슷한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카드론으로 몰리겠습니까? 한 달 새 5천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요, 최근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은 일종의 미국 연준의 뒷담화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25일이었죠. 지난 25일 날 잭슨홀 미팅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야 라는 것보다 아니야, 동결할 거야, 이번에 11월 달에 동결할 거야 하는 예상들이 50%를 넘었습니다. 50%를 넘었었는데 잭슨홀 발언 이후에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면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예상이 50% 육박하면서 올리지 않을 거야 라는 예상을 훨씬 초과했죠. 자, 며칠이 지난 지금은 조금 누그러뜨려졌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올릴 거야 올리지 않을 거야가 반반씩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올릴 거야 올리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한동안 금리가 인하로 돌아설 거야 라는 전망 자체는 물 건너 가버렸다. 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계속 긴축을 할 거야. 자, 이것은 시장에 돈의 씨가 점점 말라진다. 한국 같으면 뭐 PF 대출 불실,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등등 계속 큰 돈이 필요한
곳들은 계속 터지고 예고되어 있는데 유동성, 돈의 씨가 말라. 자, 이게 금융 쪽에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데 경제에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경제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돈이 없습니다. 최근 통계청 나온 발표 자료인데 해서 벌어도 열심히 벌려고 하죠. 근데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자, 물가 많이 올랐죠. 근데 실질 소득이 3.9%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 보겠고요.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 증가 폭도 줄었습니다. 지출은 조금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이 줄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똑같은 한 개를 사도 물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출은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소비를 해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진다. 근데 그 폭도 아주 줄어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처분 가능 소득도 역대 최대치로 감소했다 합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뭡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번 돈에서 세금이라든지 이자 반드시 내가 내어야 하는 지출해야 되는 것을 빼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처분 가능 소득도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다. 자, 그러니까 수출도 좋지 않은데 이때는 내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내수마저도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이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가 정말 언제 회복될지 까마득하다. 자, 이것은 기업 경기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올 초만 하더라도 상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모든 금융시장, 정부 당국에서도 되풀이했습니다. 상저하고는 뭡니까? 올 상반기는 좀 힘들어. 조금 견디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야. 이게 상저하고죠. 그런데 최근 나오는 뉴스들 보면 상저하고가 멀어지네. 물 건너가고 있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상장사, 즉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을 상장사라고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이니까 나름 우리나라에서 다 괜찮은 기업들이죠. 자, 이 상장사의 순이익이 반토막 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57.9. 이 같은 순이익 감소치는요, 무려 18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최대치. 또 흑자 기업이 당연히 줄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조금 올랐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적 개선 기대가 상저하고는 물 건너갔고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 경제 그냥 온통 먹구름 투성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차이나 리스크까지 급하게 부상했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 성장률 전망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전문 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무려 IMF 같은 곳에서는 5번 이상 연속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형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들이 왜 돈이 씨가 말랐느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국가 부채를 많이 걱정합니다. 그렇죠. 또 국가 부채 물론 중요합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추정치를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한 28년까지를 전망을 해보았는데 조만간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아직도. 물론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등으로 해서 국가부채가 늘어날 일은 첩첩산중으로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계부채 보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세계 넘버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은 104%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나쁘죠. 영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등도 한국보다 가계부채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가계부채를 잡아야 될까, 국가부채를 잡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국가 부채가 줄어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도 안 되는 거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가 부채도 늘어납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이 폭망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어디에서? 정부에서 나갔죠.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살기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될 정부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사실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즉 가계 부채가 줄어야 국가 부채도 줄어든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이죠. 집값 2021년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그런데 2021년 집값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엄청나게 집값의 거품이 많이 끼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결코. 자, 그런데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물론 건설업자 뭐 PF도 다 물려 있지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출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풀어지고 해서 실제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주담대 대출이 늘어나면서. 자, 이게 정말 길게 보면 올바른 건가라는 거죠. 왜?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국민들이 살기가 답답해지면 국가부채도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같은 현상을 보면서 최근 이런 뉴스가 나왔죠. 10월 2일 날 추석이 이어지고 10월 2일 날 10월 3일 개천절 샌드위치 데이 그 가운데 10월 1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 공식 건의, 뭐 정부 여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6일 정도 될 것 같다. 자, 좋은데 왜 그럽니까? 많이 놀게 해서 돈을 쓰게 하자라는 뜻이죠.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쓸 돈이 없는데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경제가 불안해. 쓸 돈은 많아. 쓸 돈은 많은데 경제가 불안하니까 내가 가능한 한 저축을 많이 할 거야. 자, 이때는 휴일을 길게 해서 많이 쓰게 하면 또 조금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국민들이 쓸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는데 쓰기만 하면 어떤 형편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 쓰는데 일단 나중에는 모르겠어. 일단 우리도 카드 긁어봐.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요, 국민들이 재정이 더 답답해집니다. 그 지나면 내수가 더 말라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 국민들을 놀게 하는 거 좋은데, 저도 놀고 싶습니다. 팡팡 쓰고 놀게 하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가계의 지출을 줄이게 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민생 경제에 먼저 정말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내수가 이 정도 망가져 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봐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통계청 자료입니다. 월간 평균 소득이, 자, 지금 하얀 그래프가 올해 기준입니다. 월간 평균 소득을 보면, 자, 그래프 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동기 2분기보다 올해 2분기가 조금 월간 평균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2분기는 월 479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벌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 감소했다고 하는데, 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3.7% 당연하죠. 똑같은 소비를 해도 물건값이 올랐으니까 지출은 더 늘어났고, 당연히 소득은, 실질 소득은 감소한 거죠. 자, 이것은요, 무려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월간 평균 소득이 물가 반영하면 최대폭 하락. 이만큼 17년 만에 가계는 엄청 어려워져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출은 어떨까요? 지출은, 자, 하얀 그래프가 올해입니다. 하얀 그래프가 살짝 작년 동기보다는 많죠. 구체적으로 볼게요. 올해는 269만 원 정도를 썼답니다. 한 달. 작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물가를 반영하면 실질 소비가 0.5%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 전환했다는데, 자, 2020년 4분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코로나가 절정에 달했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 수준은 코로나가 절정에 달했던
그 소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세금 이자 포함 비소비 지출, 앞으로 세금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점점 정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든 준조세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자도 최근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 2분기, 자, 하얀 그래프, 올해 2분기가 작년 동년 동기보다는 많죠. 구체적으로 볼게요. 올해 2분기에 우리 국민들은 한 달 96만 원 정도, 약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세금과 이자 무조건 내야 되는 이 비용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3%, 뭐 10% 가까이 늘어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뭐 8.3% 정도 되면 우리 소득에서 뭐 수십만 원이지 않습니까? 수십만 원이 없던 돈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쓸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가정 살림 다 살고 계시지만 몇십만 원이 갑자기 추가 지출되고 있다. 쓸 돈이 없는 거죠. 자, 이 같은 고금리 때문에, 특히 고금리 때문에 이자 비용이 무려 42.4% 폭등해 있는 상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월 평균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은 내가 번 돈에서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이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을 제하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아도 하얀 그림, 올해가 가처분 소득이 떨어졌죠.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가처분 소득은 2분기 기준 월 383만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2006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습니다. 자, 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코로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뭐 2006년 이후 17년 만에 등등 한국인 내수 소비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것. 자, 주머니 사정이 나아져야 회복될 건데 이게 언제 회복될 겁니까? 그래서 정말 민생 경제에 전폭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없는 사람들, 그죠? 일반 서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애써 벌어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즉,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모아두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일단 내가 저축이나 할 거야. 이렇게 저축 예금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쓰고 있는 형편인 거죠. 제가 이 자료는 뭐 몇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이 5월 전망치고 이 파란 선이 8월 전망입니다. 최근치죠. 총 소비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이렇게 소비가 계속 떨어질 거야 계속 전망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합한 올 한 해 동안 계속 떨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수출 시장이 좋지 않으면 또 중국 리스크, 중국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출을 합니까? 한국 수출의 20%가 중국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한국 경제 수출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야 할 때 반대로 세금이 새는 부분은 좀 잡아줘야 합니다. 또 어떤 국민들의 위화감, 이런 시기에 위화감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수입차들입니다. 수입차들은 한 대에 뭐 몇 억씩 하죠. 자, 그런데 한국은 수입차의 호구라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입차, 비싼 수입차의 대명사, 페라리, 벤틀리,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자, 이런 차들이 한 대 수억 원씩 하죠. 역대 최대 판매를 갱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분노가 침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선 수입차 판매 대수가 예컨대 포르쉐만 하더라도 2022년에는 작년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올해는 엄청 증가되었죠. 하얀색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에 포르쉐는 6,226대, 만 대가 아니고
6,226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3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당 5억 원 이상 하는 롤스로이스는요, 지난해 234대를 팔아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 최대 넘버원 성장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롤스로이스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4대니까 이 정도라면 올 한 해 통틀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이 팝니다. 롤스로이스가 아시아에서 최대 어디? 한국이라는 거죠. 자, 람보르기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슈퍼카의 슈퍼카입니다. 맏형이라고 알려졌죠. 지난해 400세대를 팔았습니다. 역대 최대. 아시아 태평양 1위. 올해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대에 3억 원 안팎하는 슈퍼 럭셔리카 벤틀리 요즘 많이 시중에 보입니다. 그죠?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775대를 팔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수입차 가운데 법인 소유 차량이 무려 40%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총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소유.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상반기 기준 수입차가 총 13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이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8.4% 무려 40%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5만 대 정도인데, 자, 법인으로 내가 한 대 수억 원 하는 차를 산다는 것, 내가 타지만 법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 경비까지 다 부담합니다. 기름값, 각종 세금, 타이어를 바꾸면 타이어값, 심지어 도로 교통비까지, 고속도로 톨비까지 기업들이 냅니다. 자, 법인들이 내가 사사롭게 타는 비용까지를 다 낸다고 하면 법인의 소득은 감소하겠죠.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면 그러면 법인세도 절약되겠죠. 자,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어떤 겁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쪽은 또 살짝 비켜나 있습니다. 완전히 비켜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법인세 감면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주었지 않습니까? 깎아주었는데, 자, 한술 더 떠서 이런 기업들, 자, 그런데 한 대에 수억 원씩 하는 아주 고급 차들을 비록 기업 소유지만 법인 소유로 한다고 한다면 그 법인들은 부자 법인입니까? 가난한 법인입니까? 그냥 부자 법인이죠. 자, 부자 법인이라고 하면 그 대표나 또 실질적인 주인들은 강남에 몇 채씩 집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 같은 법인세 감면을 계속 악용합니다. 물론 법인세를 줄여서 정말 아주 유용하게 쓰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죠? 얼마나 기업들이 또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중소기업들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경제도 좋지 않은데. 그런데 자, 이런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을 악용한다는 것은 결국 계속 세금 도둑놈이라는 거죠.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아주 젊은 청년들이 값비싼 몇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 자주 봅니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한마디로 아빠 찬스, 또 회사 찬스인 거죠. 자, 그 친구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수억 원짜리 차를 사면서 그걸 자랑하고, 같은 청년들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면 우리 세금들을, 우리가 내야 될 세금 도둑놈, 우리가 내야 될 세금에서 계속 유출되고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법인 소유 차량이 포르쉐는 58.2%, 포르쉐 10대 가운데 6대는 법인 소유라는 거죠. 편법입니다. 롤스로이스는 87.6%, 즉 10대 가운데 9대 가까이는 법인 소유라는 겁니다. 람보르기니 91.2%,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는 엄청 비싼 차죠. 자, 이런 기업, 이런 차들 다 법인 소유라는 거죠. 자, 그들이 그렇게 법인세를 탈세할 때 그 돈이 어디서 나간다고요? 월급쟁이들, 일반 서민들, 우리가 내는 한 푼, 두 푼 내는 그 세금이 결국 이제 그쪽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이런 나라들은 업무 차량 이용을 출퇴근할 때도 법인차로 출퇴근을 사용할 때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즉, 모든 비용을 회사가 아니라 그 개인한테 부과하고, 자, 그것을 회사가
경비 처리했다면 횡령으로 봐버립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법인 차량 등록 자체를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앞으로 법인 차에 대해서는 뭐 색깔 번호판을 달리해서 시행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으니까 특히 올해 앞다투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차량들을 빨리 사야겠다. 자, 이것은 정부가 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소급 적용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자, 이런 것도 정부가 정말 꼼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방법, 우리 국민들 간의 위화감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줄줄 새는 세금, 이 부담은 국민들 몫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제대로 잡아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경제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국민들의 위화감, 그 다음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다른 데로 과하게 있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세금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제대로 조금이나마 국민 경제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기업에 대한 전체 기업에 대한 반감을 형성하는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정부가 어쨌든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만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우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설마 정말 이 정도일지. 자, 무디스에서 S&P에서도 미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자, 이것이 뭐 큰 영향이 주시장에 없었다라는 것이 괜찮다라고 아니라 앞으로 이 같은 유동성 위기, 나쁜 소식들은 일상적일 것이야.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이제 한 번 더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분간 떨어지는 것, 인하되는 것은 힘들겠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빚을 많이 얻어서, 대출을 많이 얻어서 소위 영끌, 갭 투자 조심해라. 앞으로 이자 비용 부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조심해라. 자, 이것이 지나치게 오래 가다 보면 요즘 집값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 이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 덕분에 어쨌든 시장의 전 세계 유동성은 점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행채 금리도 최고로 올랐고, 각급 은행들이 계속 돈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는 거죠. 카드론 한 달에 5천억 원이 증가됐고, 자,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아까 쭉 봤지만 내수 경제, 즉 우리가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열어야 되는데 호주머니를 열래야 열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민생 경제에 큰 관심을, 적극적인 관심을 조금 이렇게 가져야 되고,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판국에서 내 자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채권도 주식입니다. 달러 자산에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할 때 단순하게 달러 자체를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달러 자체도 달러 자산의 하나입니다만 이 달러 변동성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달러를 사고 바꿀 때 또 수수료가 뜹니다. 그게 싼 수수료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으로서의 달러 자체보다는 제가 달러 자산이라고 하면 뭐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뭐 미국 주식형 또 미국 채권형 뭐 ETF 뭐 이런 등등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미국 자산들, 즉 달러 자산들은 달러의 움직임과 달러 자산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달러가 떨어졌다 이러면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달러 자산은 올라갑니다. 또 달러가 오른다 이 말은 또 반대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떨어지죠. 그래서 상호 보완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즘은요 채권도 주식입니다. 채권도 주식이라는 뜻은 그만큼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건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러 자산, 우리가 주식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주식, 달러 주식. 요즘 미국 경제가 계속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계속 가지는 거고, 과연 미국의 물가 기준 2%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다. 앞으로 미국의 물가 자체가 2%가 아니라 뉴 노멀,
2.5, 3%가 일상화되는 시대를 열어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미국의 경제는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올 3분기에도 원래 한 5.8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전망치도 5.9 정도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최근 미국 주식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 뭐 종목별로 다 다르고 종목별 소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채권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이상 미국 채권의 대표적인 ETF가 TLT ETF죠. 자, TLTF의 지난 10년간을 보면, 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을 보면 아주 저점 구간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물론, 채권 가격 더 떨어질 수도 있으나, 최근 이제 금리가 오르면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금리가 오른다 해도 금리가 오른다는 그 정도의 채권 가격이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좀 내성이 많이 커져 있다. 그것은 아마 장기 채권 등등의 채권 가격이 지난 10년 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바닥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TLT ETF, TLT 같은 경우에 이제 듀레이션을 우리가 한 17% 정도로 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1% 떨어졌을 때 TLT는 17%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금리가 1%가 한 번에 움직이는 건 아니죠. 금리 인상해도 0.25씩 올라갔죠. 그럼 1%가 떨어지려고 해도 0.25씩 한 4번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럼 기간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17% 정도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방에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네. 이 뜻이 아니라 듀레이션 정도가 1%를 감안할 때 이 정도다. 자, 이것도 좀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할 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 이달에 투자했는데 다음 달에 엄청난 대박.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달러 자산이라고 할 때 가능하면 좀 환율에도 우리는 계속 한국 경제가 이 지경이면 언제 환율이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질 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배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지게해서 본인에게 맞게 운용할지는 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겠죠. 물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니까 듣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이번 9월 세미나 구독자 추천 9월 세미나도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자리가 몇 자리 남았으니까 혹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링크 있죠.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아직 몇 자리 남았다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확인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방송 관련해서 또 문의 내용이 있다면 02536-0153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도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